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 혁명의 총합 블록체인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의 강성호 회장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금융당국이 2월 초중순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 증권왕 토큰 ST에 대해서 외국의 동향, 그리고 이슈, 대안들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원희 딜라이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예, 후오비 코리아의 법무실장으로 활동 중에 있는 김지용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용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성원 변호사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지난 1월 19일 제6차 금융혁신회의 검토를 마치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금융당국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권형 토큰 STO, 외국의 동향, 금융당국의 방향성, 금융시장,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오성은 변호사님, 증권형 토큰 시장의 규모, 전망을 어떻게 보고들 있는가요? 현재 정확한 시장의 규모와 추이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네. 국내의 한 증권사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한 40조 원의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40조 원. 예, 그렇습니다. 발표한 바가 있으나 네. 시큐리티 토큰 그룹이라는 좀 이제 시큐리티 코인의 ST의 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는 약 19조 억 원의 금액 정도가 시가총액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다만 STO 시장이 이제 활달하게 열리면 가장 좋은 가능성은 다양한 자산들이 이제 토큰화가 시도된다는 그렇겠죠. 것입니다. 종류가 다양해지는 그렇기 STO를 때문에 통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상향, 성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은호 변호사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보다는 아직 뭐 시장 규모는 아주 작은데 주식은 그냥 주식만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네. STO는 뭐 주식을 비롯해서 뭐 부동산, 조각, 뭐 미술품, 그러니까 다양한 기초 자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도화가 되고 시장만 열린다고 하면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뭐 주식 시장 이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 시장 이상으로 STO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클 수 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많겠습니다. 우리 그 김지용 변호사님, 그 국제적인 시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개념, 투자계약 증권을 그 증권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은 모두 투자 계약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투자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하이사 간의 소송에서 투자 계약을 첫 번째로 공동 사업에 대해, 두 번째로 금전 투자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그 이윤이 주로 투자자가 아닌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며, 네 번째로 이윤이 기대되는 경우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1946년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호의 테스트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 통용되고 있다. 예, 그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우리 그 조원희 변호사님, 예. 그 미국을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 호의 테스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미국의 그 판결 하위 테스트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으로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손익을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그 요소들이 사실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과연 이 해석이 미국의 대법원하고 동일하게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좀 있습니다. 별도 네. 한국형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이 많은 나라에서 증권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나라 법원에서 결정된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넓게 해석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정책적인 관점에서 또는 이제 용어의 해석 관점에서 꼭 미국같이 넓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그 조건희 변호사님은 미국의 호의 테스트를 반드시 우리나라가 100%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저는 해석상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성은 변호사님, 미국을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이 왜 증권형 토큰을 일찍부터 도입을 하고 있을까요? 예, 금융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금융 상품에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들을 이제 말 그대로 부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착안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 시장의 다양성, 예,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 자금 조달의 새로운 창구,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외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이 증권형 토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그 조은희 변호사님, 예. 그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STO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언제부터 어떤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제 별도의 제도,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이 아닌 이제 토큰 제도를 별도로 제도화해서 시행하는 국가가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증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STO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증권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증권 기본 절차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레귤레이션 A, 레귤레이션 D 해서 등록 절차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STO는 그런 예외 절차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스위스라든지 이제 해외 법제 중에서는 이제는 뭐 증권형 토큰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 하에 이제 토큰이 발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가들은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그렇죠.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새로운 STO 법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시행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런 보시면 될 것 뜻이네요. 같습니다. 네. 그 김지용 변호사님, 현재 뭐 거래소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뭐 전 세계적으로 STO 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리플 소송 결과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초미의 관심이죠. 네. 그러면은 그 리플 소송 결과가 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의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호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증권성을 판별하고 있는데 네. 2020년 12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작년도 12월. 예. 예. 20년. 20년. 예.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 그 올해 3월경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는 지금 그 코인 시장에 아주 지각 변동이 크겠네요. 네, 네. 거의
증권과 같은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뭐 공시라든지 불공정거래, 영업 규제 등의 그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이와 반면- 반대로 예.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면이 있어서 리플을 비롯해서 여러 알트코인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좀 이전보다 낮아진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은 예. 이 리플 소송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리플 소송 결과는 약간 저는 이제 정부 쪽 입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예. 승소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간 워낙 그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집적된 판결들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를 좀 넓게 봐왔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얘기고 또 우리나라든지 아니 다른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그 법원에서의 리플 소송 결과가 어느 쪽으로 리플이 이기느냐, 예, 증권거래소가 이기느냐, 예, 예. 어느 쪽으로 보시냐고요? 저는 이제 증권거래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또 두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소 가능성이 예, 예. 다소 높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지각 변동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오성은 변호사님. 그 지난해 3구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아주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들을 제시를 했고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디지털 자산 정책이나 증권형 토큰 아주 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대선 직전인 5월 3일에 국정 110대 그 과제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110대 과제.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음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서 STO를 허용할 방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5월 3일입니다. 작년도 예, 5월 3일. 5월 3일입니다. 예. 그때는 4월 달에 조각 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을 때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조가 현재까지 이제 친화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5월 3일의 발표 직후에 5월 6일에서 5월 10일까지 5일 동안 루나 테라라고 예. 해서 99%의 시가총액이 빠진 사건이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저라는 건 어차피 STO가 실행이 될 거라는 그 큰 기저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올 2월에 이제 STO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누나테라의 그 가치 대폭락, 예, FTX 거래소 파산,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각국의 STO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뭐 중앙 분산화 그리고 뭐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것에서 규제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 계기이지만 어찌되었던 현실적으로는 현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인 중 하나가 예, 그렇습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김지용 변호사님, 네.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금융당국이 작년도 4월 20일 날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시켜서 발표를 했죠. 네, 그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금융당국은 작년 4월 20일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뮤직하우에 대해서 좋지 않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 적용 첫 사례가 됩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 요건에 비추어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동사업의 존재입니다.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항의한다는 점에서 공동사업이 공동사고로 봤다.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요건입니다.
저작권 투자 운용 관리, 발행 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 분배, 유통시장 운용 등 일체 업무를 뮤직하우에서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게 사업의 주체가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익 획득 목적입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구입했다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익 획득 목적이 인정된다고 즉 수익을 보았습니다. 기대해서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금융당국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예, 자본시장법 판단하였습니다.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증권 적용 첫 사례다. 네. 그렇죠. 우리 조은희 변호사님, 예. 그 아까 뮤직하우 사례도 있었지만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이 되면 예. 사전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증권 발행 절차가 그대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금융위에 신고서를 내고 등록을 받아서 이제 증권의 발행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대략적인 어떤 부분을 금융당국이 검토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 신고서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체 구조, 그죠? 그리고 네.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되게 살펴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예상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전체 이제 신고서 중에서 보면은 금융 당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이 거래 구조가 적법하고 건전하냐 하는 부분하고 혹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실무상 이제 잘 꼼꼼하게 그럼 챙겨보는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으로 사전에 금융당국에 예. 등록을 거치면 예. 투자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이죠. 맞습니다. 예. 우리 오성원 변호사님. 예. 그러면은 그 금융당국의 발행 등록을 거친 후에 발행된 증권형 토큰은 또 어떻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 제도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나요? 그 말 그대로 맨 처음에 지금 조금 전에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증권이라는 거는 이제 증권 시장의 그 뭔가 규제서부터 이제 등록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공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모든 사람이 예. 그 말 그대로 그 실물에 대해서 그 재산적인 가치를 투영한 종이 쪽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고 이제 토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찌 되었던 그 실물과 연관성 그리고 네.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그러니까 뭐 주주의 개념처럼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담보하는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인한테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평가를 받고 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 그러면은 부분이 현재 가장 그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핵심의 문제가 예. 투자자 대비 거래소나 발행자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성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할 발행하는 경우는 과정서부터 정부에, 해소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서가 이제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예.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또 점검을 받나요? 그 외에는 투자자 보호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불공정 거래. 예, 그렇습니다. 예. 불공정 거래의 한 예가 시세 조정인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고 비대칭성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에서 자정을 할 수 있는지 가령 회사가 이렇게 뭐 이사회 결정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의사 결정에 의해서 될 때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들이 뭐 감사나 감사위원회나 있는 것처럼 네. 투자자 보호의 수단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인데 1차적으로는 뭐 잘못했을 때 형벌을 가한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도 자본시장법에는 형법상의 사규죄의 특별법으로서 굉장히 엄하게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이 되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금융당국에 등록 전, 발행 전 심사를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해서 통과를 해야만 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그 발행이 되더라도 그 사전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시 그리고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금지되고 그걸 위반했을 때 자본시장법에 의한 엄한 벌칙이 주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주식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지용 변호사님 네. 혈업에 계시니까 혹시 그 우리 김 변호사님이 코인에 투자를 할 때 네. STO 토큰하고 일반 알트코인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순수하게 투자가 내가 코인을 산다 했을 때 먼저 투자한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인 경우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은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바로 투자하기는 조금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김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본인이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는 수익성을 보고 하겠다. 첫 번째로 수익성도 봐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런 제반 아까 말씀하신 투자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게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되는지 네. 이게 첫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투자자 보호를 모르겠습니다. 보겠다. 투자자 관점에서 좀 더 수익성을 조금 높게 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김지용 변호사님. 네. 그럼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그 금융당국의 등록을 거쳐서 발행이 되면 네. 실제 매매 거래는 어떤 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뭐 KRX다, 부산거래소다 지금 시중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현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증권형 토큰을 매매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된 가상자산의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는 상장이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네.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 한국거래소가 직접 또는 자회사 형태로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 예. 예, 두 번째로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하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에서 유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권회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장외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뮤직카우라든지 카사코리아,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STO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결론- 결론적으로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그 자료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게 될 것이고, 예. 예, 그럼 이제 그것이 KRX가 하느냐, 부산거래소가 하느냐, 예,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네. 아니면 금융투자협회가 하느냐. 예, 그렇죠. 뭐 예. 아직은 다양한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 코인들인 경우는 그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리고 다른 쪽은 아니다. 그래서 그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세 분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우리나라가 조만간 그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상당수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니다. 그 의견을 좀 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영 변호사님. 네, 금융당국이 조만간 증권형 토큰 그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국내 거래소 상장된 토큰 중 몇 프로 정도가 증권형 토큰으로 빠질 것 같습니까? 일단 거래소에서 토큰을 상장할 때
상장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장 심사에는 필요한 서류가 법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의견서에는 해당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지금 담겨 있어야 말씀하면은 됩니다. 국내 거래소들인 경우에는 그 토큰으로 상장할 때 네,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 토큰인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 네, 라는 검토 보고서를 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증권형 토큰으로 빠진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장된 토큰인 경우에는 이런 의견서를 다 바탕으로 해서 상장을 시켰다고 했기 볼 수도 때문에 있겠고, 예, 그런 의견서를 신뢰할 수 있다면은 증권형 그냥 토큰으로 인정되는 국내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토큰 중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빠질 것은 거의 없다. 그 범위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뭐 비증권 의견서를 뭐 다양하게 썼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해석을 네. 미국 법원의 이제 하위 테스트와 같이 넓게 해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의 해석과는 잘 안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저도 김 변호사님 의견대로 설령 이제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 전체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을 거다. 그러면은 조리 변호사님이나 그 김지용 변호사님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토큰을 상장할 때에 그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지 않는 법리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상장된 토큰들은 거의 대부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성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수십 개의 그 법률 의견서에 이미 이름이, 쓰셨군요. 예, 들어가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건입니다. 그 4대 그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계좌를 이제 연동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5대까지가 인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코인들의 성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서라는 자율적인 사업 계획서를 믿고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틸리티 코인이나 이런 것들 좀 뭔가 그 사업의 성공을 믿고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없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뭐 맨 처음에는 한 300원, 100원 이렇게 그 코인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이 이제 영원을 수렴하는 코인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 이후에는 예.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STO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STO를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 실물과 예. 아니면은 자산에 연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 가치를 담보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토큰과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토큰이 몇 개나 과연 뭐 몇 프로나 뭐 증권용 토큰으로 인정돼가지고 상폐가 되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오 변호사님께서는 국내 거래소 상장된 토큰 중 몇 프로 정도가 저는 증권형 그냥 토큰으로 바로 이렇게 바뀔 인정되는 것이냐? 사례는 몇 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증권형 토큰으로 예, 볼 예. 만한 토큰들이 몇 국내 개가 거래소는 없다.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분이 다 합의를 보신 거네요. 합의는 아닙니다만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럼 있지 이제 않나. 세 분들의 의견은 증권형 토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인 경우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또 반대 의견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사업, 금전의 투자, 수익의 기대. 뭐 저도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해서 뭐 손해도 좀 보고 하지만 저도 그 유틸리티 토큰으로 봐서 원하면 그 시기에 가서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지 플랫폼에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저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익의 기대. 조만간 그 증권형 토큰 제도가 나오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서실 겁니다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용 변호사님. 네. 예. 증권형 토큰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뭐 나름대로
그 거래소들도 분주하게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래소들은 어떤 대응책들을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증권형으로 여겨지던 유틸리티 토큰들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되어서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이 그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큰형 증권이 기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되고 증권사나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던 많은 투자자가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근데 반면에 그 세 분이 대부분의 얘기가 뭐 기존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으로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거래소들은 고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증권성이 인정되는 걸로 나오는 유틸리티 토큰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토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근데 증권형 토큰이 도입이 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공시라든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투자자들이나 시장 현장에서는 기존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공시, 정보 비대칭성, 투자자 보호 문제가 급격히 거론되면서 거래소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우리 그 오성환 변호사님, 예. 이번에는 그 증권형 토큰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그 김 변호사님은 그 거래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은 증권사들도 발걸음이 빠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내 거래, 장외 거래가 나뉠 텐데요. 장외 거래에 걔네들이 그 장외 거래의 증권사의 수입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래를 일으키는 것을 주선하고 거기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것들의 개념이 나왔을 때부터 증권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회사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2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 2년이나 넘어서 준비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소 자체를 자체 개발하여 포맷을 만들어 놓은 증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이미 증권형 토큰 그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수료는 항상 그래도 공인이 된 네. 증권사에서 가서 거래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그걸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니까요. 안정적으로 보고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선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김지영 변호사님, 네. 혹시 거래소가 증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나요? 뭐 자본금이 많은 거래소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업계 현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래소는 몇 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드린 뭐 두세 개 네. 그런 정도죠. 우리 오 변호사님,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아예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어차피 인허가의 문제여가지고 조금 금융 관련돼가지고 그 인허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을 새롭게 증권사를 막 신규로 이렇게 못 만드는 이유랑 그게 아니라 비슷한 건데요. 증권사가 예. 가상자산 증권사- 거래소를 인수해서 예. 할 가능성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그 거죠. 부분이 조금 저도 약간 이제 그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을 때 철학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쉽게 단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소들은 뭐 국경도 없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실적 코인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탈중앙화되고 국경이 없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STO는 어쩔 수 없이 증권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현재 거래소와 STO를 거래하는 장소들은 좀 전문적으로 다를 것 같아서 맨 처음에 그렇게 그냥 인수를 뭐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거래소 자체에 있는 뭔가 지금 현재는 그 코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규정이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T0나 INX 네. 같은 것들은 전문적으로 STO 코인들만 토큰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거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 예, 그는 좀 가이드라인 나오고 법 개정되고 지켜보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비고 증권사는 공격형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직구로 운동으로 따지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가능하다. 예. 우리 조 변호사님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증권사가 거래소를 아예 인수할 가능성은 어떤가? 아니면 또 거래소가 증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으로 봤을 때 인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정책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받은 인허가가 혹시 이제 거래소를 인수했을 때 그 인허가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리스크가 보니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 블록체인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제 증권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있지 않는 한 이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기존의 금융권에 해당되는 증권사가 예. 거래소를 인수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바라는 정책적 방향이 아닐 경우 예, 오히려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소 인수의 그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없잖아. 이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증권사를 인수하는 거일 텐데요. 네. 이거 역시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권사를 설령 인수했어도 예를 들어서 정책 당국에서 그 증권사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업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정책 방향과 맞춰갈 수밖에 없는 이슈일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조인벤처를 세운다든지 일부 지분 참여를 하든지 해서 조금씩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가고 있지만 실제 인수까지 이어지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 또한 예. 그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보고 그때 가서 예.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는 생각합니다. 거죠. 예. 우리 그 김지영 변호사님, 네.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범위는 아주 넓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실물 기반 조각 투자, 요거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아주 한우도 한우도 지금 조각 투자로 STO를 하겠다라는 사업자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한우. 그래요? 예. 아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한우를 한우 등의 분할해서? 실물 자산도 예. STO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은 현자혈압에 계시면서 평상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심지어 한우까지도 조각 투자의 대상으로 떠올 정도로니까 뭐 건물이라든지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반 다중이 그 거액을 요구하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째로 인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작은 자본으로 나도 지분이 있다. 그런 가치 투자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조각 투자를 통해서 뭐 증권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토큰형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게 쪼개서 넣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작게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권형 토큰의 대장 중 하나인 조각 투자가 이 부의 다양한 분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 투자 신고서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나서 네. 뭐 적절하게 투자를 진행한다면 그렇게 예, 그러면 될 김 것 변호사님 또 이어지는 얘기로서 아무래도 혈업에 계시니까 증권형 토큰제가 조만간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면 투자자들은 기존 알트코인 대비 그 증권형 토큰에 투자를 할 때 팁, 네. 좀 알뜰살뜰한 팁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거래와 같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 제출이라든지 투자 설명서 비치 등의 공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까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시세 조정 금지, 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등의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의 법적인 제약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권 신고서를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의 그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증권 신고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예, 지금 현재 뮤추리티 토큰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됐던 토큰들은 백서라는 것을 발행해서 했었지만 지금 공시 규제로 인해서는 증권 신고서들이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증권형 토큰인 경우는 그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친 발행전 검토를 거친 증권 신고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적인 투자의 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오성은 변호사님, 작년도 12월 8일 날 그 위믹스가 상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느 모 변호사가 금융당국의 위믹스 토큰을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증권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리가 이태원 참사는 행정기관이 당연히 조치해야 될 부분을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금융당국이 민원을 받고도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그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론이 항상 대두를 하죠. 그리고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예. 5월 달에 이미 어느 변호사가 위믹스 토큰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예. 민원을 제출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 설레서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인과관계라고 하거나 이제 뭔가의 원인을 무조건 그렇게 국가의 책임으로 몰아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입장 그리고 판례 같은 것들이 없는 입장에서 정부는 어찌됐든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고 그걸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 그래서 변호사님 여러 가지 얘기로는 고려가 그, 있었을 터인데 예, 저도 뭐 평생 네, 공부를 그렇습니다.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행정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직 판례로 정립이 명확히 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 부작위 책임을 묻기는 국내 판례상 어려울 것으로 쉽지 본다라고.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겠네요. 근데 이태원 참사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제도가 있었고 다만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사실 실행하지 않은 거죠. 실행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오늘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증권형 토큰 제도를 앞두고 국내외 동향, 우리 이슈, 그리고 국내의 거래소나 증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현안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만간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1월 19일 날 금융혁신회의 검토를 마친 증권형 토큰 세부 가이드라인과 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을 속 시원하게 점검해드리고 대안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며 투자 결정과 결과는 투자자 개개인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